내성 전쟁. 무하마드 자만 박유진 옮김. 항생물질 개발의 황금기. 수십 년간 토양학자들은 식수에서 흙맛과 쿰쿰한 곰팡이를 내게 한다고 알려진 특정 부류의 세균을 연구해왔다. 그 세균은 방사선균 목에 속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다. 방사선균은 흙 속에서도 쿰쿰한 냄새를 유발한다. 그리고 흙 속에서 다른 어떤 세균보다도 토양의 부와 자원을 잘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방사선균은 유기물을 분해해 퇴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세균보다도 공충과 식물의 중합체를 잘 분해한다. 1930년대와 40년대의 토양학자들이 보기에 이는 방사선균이 경쟁자를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생물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싶었다. 세균이 지닌 무기를 이용해서 다른 병원균을 죽이는 일도 가능할까? 방사선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셀먼 왁스먼이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우즈홀의 크롬웰 묘지에 묻혔는데 왁스먼의 묘지에는 이사야 45장 8절에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땅이 열려 구원을 싹 틔우리라. 이 말은 성경에 담긴 통찰을 전해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과학 원리를 반영하는데 그 원리는 묘지 주인의 업적과 관련이 있다. 평생에 걸쳐서 왁스먼은 토양의 항생물질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원천이라고 설파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아직도 토양에서는 비범한 항생 능력을 띠는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왁스먼은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며 자기 신념을 쫓았고 인류의 생명을 구할 발견을 해냈고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 심지어 노벨상도 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발견에 동등하게 기여한 한 과학자의 공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맥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왁스먼도 우크라이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끝없는 초원지대의 한 나점에 불과한 음산한 마을에서 자라는 시절을 기억했다. 핀란드 가족과 마찬가지로 왁스먼 가족 역시 러시아의 정착구역에서 쫓겨났는데 어느 정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반유대 폭동 때문이었다. 1930년대와 40년대 초에 럭커스 대학의 왁스먼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방사선균의 효능과 관련하여 중대한 발견을 했다. 연구소 운명은 1940년대에 바뀌었다. 대학원생인 알버트 샤츠가 들어왔을 때였다. 샤츠는 일벌레로 위험할 정도로 기진맥진할 때까지 종종 자신을 몰아붙였다. 의욕이 넘쳤다. 왁스먼은 샤츠에게 토양 샘플을 검사해서 결핵균을 공격할 항생물을 찾아보라고 시켰다. 위험했고 실제로 결핵의 원리 위험도 있었다. 왁스먼은 그런 위험이 존재하며 자기 연구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샤츠에게 지하실에서 시험을 하도록 했다. 발병 사태가 일어나거나 자신이 감염원을 접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지하실은 말 그대로 샤츠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지하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연구들이 그래서 동굴 속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가 봅니다. 샤츠는 바로 그 지하실 실험실에서 일하고 자고 먹었다. 샤츠가 밤낮 없이 일한 보람이 있었다. 1943년의 10월 19일 오후에 샤츠는 결핵균을 죽일 만한 물질을 용케 찾아냈다. 사실 샤츠가 발견한 대상은 약이 아니라 세균이었다. 샤츠는 액토노마이세스 그리세우스라는 세균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그 세균을 스트랩토마이미세우스 그리세우스라고 명명했다. 그 물질을 왁스먼은 스트레토마이신이라고 일컬었다. 스트레토마이신.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그래서 결핵균을 투입한 후에 스트랩토마이신을 투여했다. 기니 피그 4마리 모두 살아났다. 대박이었다. 처음에 머크는
새로운 약의 개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으나 언변 좋은 왁스먼에게 설득당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결과는 왁스먼의 예상대로였다. 이후에 5년에 걸쳐서 추가 검사와 시험으로 스트로토마이신의 효능이 확증되면서 왁스먼은 국민 영웅, 나아가 국제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는 뒷마당 흙에서 결핵치료를 찾아낸 셈이었다. 왁스먼은 평범한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천재였다. 그의 사연은 무척 흥미진진했다. 초라하기 시작해서는 출세한 과학자가 거기 있었다. 샤츠는 반면에 연례로 취급받으며 잊혔다. 이제 졸업한 그는 왁스먼이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 씩씩대고 있었다. 그 선배 과학자는 스테로마이신 발견 과정에서 샤츠가 수행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다. 샤츠가 왁스먼에게 불평했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들어왔다. 1949년 1월 28일에 왁스먼은 이렇게 썼다. 자네도 잘 알다시피 자네는 그 발견과 아무 관련이 없지 않은가? 불과 한 달 뒤인 1949년 2월에 보낸 편지에서는 더욱더 격한 어조로 샤츠를 꾸짖었다. 그러니 자네는 스테로토마이신을 발견한 데 자신이 기여한 바가 미약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네. 자네는 이 연구소의 항생물질 연구에서 거대한 톱니바퀴의 여러 톱니 중에서 하나에 불과했어. 이 연구에서 나를 도와준 대학 원생과 조교가 많이 있지. 그들은 내 도구의 일꾼이란 말일세. 샤츠가 왁스먼의 연구소 지하실에서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며 보냈던 시간이 완전히 보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소평가되었다. 샤츠의 좌절감은 격분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마도 왁스먼이 보낸 편지의 어조와 날로 높아지는 왁스먼의 명성 때문에 약이 올라서 그랬으리라. 샤츠는 멘토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때까지는 스테로마이신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왁스먼만 받고 있었다. 왁스먼 몫은 20%였고 80%는 럭커스 재단에 돌아갔다. 소송 결과 왁스먼의 로열티가 10%로 줄면서 3%는 샤츠에게 돌아가고 7%는 스테로토마이신 발견 기관의 연구소에 일했던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분배되었다. 샤츠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스테로토마이신 발견에 기여한 공로를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왁스먼이 그렇게 되도록 손을 썼기 때문이었다. 1952년에 셀먼 왁스먼은 노벨상을 단독으로 수상했다. 이런 내용을 깊이 보니까 참 이상하네. 사람들이 그렇게 참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과학 분야의 가장 큰 상을 당당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수상 소감을 밝힐 때의 샤츠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왁스먼은 과학적인 명성의 정점에 섰고 샤츠는 국민 영웅을 상대로 공공연한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로 이미지가 나빠졌다. 확실한 실력과 그간 쌓아온 실적에도 불구하고 샤츠는 어떤 인류 연구소에서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 과학계는 샤츠를 냉대했지만 샤츠는 공로를 정당히 인정받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했다. 그 싸움은 왁스먼이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참 이런 서로의 원망과 원한이 없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필리핀 제도는 수세기에 걸친 식민 지배를 받았다. 스페인 통치는 1566년에 시작이 되었고 미국 통치는 1898년에 시작되어 194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어서 그것은 일본 통치를 받게 되었다. 1945년에는 미군이 통치권을 탈환했다.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공정보건, 교육, 금융, 기발 시설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기적의 이야기 되었다. 페니실린이 성공을 거두면서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해 상용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투자를 확대했다. 이후에 10년은 항생물질 발견, 상용화의 황금기로 세계 곳곳에서 탐험가와 연구자들이 새로운 분야를 찾아 나섰다. 1948년에 아길라르는 필리핀 정부의 일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지 의사였지만 미국 인디애나주의 본사를 둔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의 의료 정보 담당자로도 일했다. 아길라르 박사의 임무는 유망한 토양 샘플을 채취 분리해 회사 연구소로 보내는 일이었다. 일라이 릴리는 전 세계로 대상을 넓히고서 유망한 항생 물질을 찾고 있었다. 타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일라이 릴리는 세계 곳곳의 흙을 갈아엎으며 항생 물질을 찾고 있었다. 1949년에 아길라르는 일로시 몰로고의 묘지에서 토양을 채취하고 그 토양 속의 방석면에서 약성물질을 추출했다. 약성물질. 그 세균은 왁스먼과 샤츠가 연구했던 방사균과 비슷한 종류였다. 새로운 발견으로 신이 난 아길라르는 곧바로 추출물을 말릴라에 있는 회사의 연락 담당자에게 가져갔다. 아길라르의 추출물은 세계 곳곳에서 일라이 릴리 본사로 보낸 수많은 샘플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아길라르의 샘플은 특별했다. 그 추출물은 페니실린의 내성이 있다고 입증된 세균을 죽이는 데 효능을 나타냈다. 일라이 릴리는 결과를 확인한 후에 곧바로 특허를 시청했다. 본부는 아길라르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약한 발견 장소를 기념하는 뜻에서 일로손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리트로마이신이라 부르게 됐다. 이제 세상에는 페니실린 대신에 쓸만한 약이 하나 더 생겼고 일라이 릴리는 대박이 터졌다. 시기적절하게 에리트로마이신은 전 세계에서 쓰이는 주요 항생제가 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아길라르는 자신의 공로를 정당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로열티를 요구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웠고 그러면서 시작된 싸움은 그가 죽을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계속되었다. 아길라르는 완전히 실패했다. 참 하나의 연구와 이 참 로열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싸움이 있군요. 2006년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88세의 나이로 죽은 윌리엄 M. 바우 목사는 아길라르에게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은 일라이 릴리의 결정에 충분히 동의했다. 평생 성직자였던 바우는 일라이 릴리가 소유하고 시판한 또 다른 블록버스터 항생물질의 발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윌리엄 바우는 32세의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보르네오 섬으로 갔다. 바우 목사는 그 섬의 깊은 밀림 속에 다약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다약족은 카하링안이란 원시 종교를 믿었고 바우 목사는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에 일라이 릴리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동남아시아 등지의 먼 곳에서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에서 온 샘플로 성공을 거둔 일라이 릴리는 더 많은 보물이 어딘가 숨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강하게 확신했다. 그들에게는 기꺼이 샘플을 보내줄 사람이 필요했다. 바우는 교회를 찾아온 심부름꾼에게 일라이 릴리의 프로젝트를 전해 들었다. 목숨을 구하는 약을 더 찾으려는 일라이 릴리의 시도가 자신의 선교 활동과 부합하다고 생각한 바우는 밀림 속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는 다약족을 개종시키는 선교 활동이자 그 제약회사를 돕는 일이기도 했다. 바우는 길잡이 역할을 기꺼이 해줄 다약족 친구가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 흙의 유기물이 풍부한 곳을 몇 군데 찾아갔다. 그리고 토양 샘플을 몇 가지 채취해서 인디애나폴리스로 보냈다. 그런 다음에 바우는 그 일을 잊고 선교 활동으로 돌아갔다. 보르네오 섬에서 채취한 샘플이 일라이 릴리 본부에 도착하자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에드먼드 콘필드가 샘플 분석을 맡게 되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다. 토양 샘플에는 페니실린의 내성이 있는 종류를 포함해 모든 포도알균을 죽일 만한 세균 스트레토미세스 오리엔탈리스가 들어있었다. 토양 샘플에서 핵심 물질을 추출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위험한 화학물질을 신중히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콘필드는 끝까지 물건들에서 역성 물질을 추출해냈다.
그 물질을 용해시키면 갈색 액체가 만들어졌는데 연구팀은 이를 미시시피강 진흙이라고 불렀다. 미시시피강. 이렇게 해서 완파하다. 이렇게 그 약은 완파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반코마이신으로 명명돼. 반코마이신. 1958년에 FDA 승인을 받았다. 반코마이신은 효능이 뛰어났지만 제조사가 기대했던 만큼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반코마이신은 근소한 차이로 또 다른 특효 약에 뒤졌는데 그 약은 바로 맥스 핀란드가 1968년 논문에서 다루었던 메티실린이었다. 메티실린은 록스타 같은 항생제로 출시되자마자 가치를 입증했다. 그 약은 당대의 최고 유명 할리우드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목숨을 구했다. 반코마이신이 클레오파트라는 1963년에 최고의 수익을 올린 영화였지만 하마터면 완성되지 못할 뻔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200만 실제 제작비가 $4,400만 넘게 들었기 때문은 아니다. 주연 배우인 테일러가 유난히 심각한 종류의 포도알기온 폐렴에 걸려서 생사를 오갔기 때문이다. 테일러를 간병하던 보호자들은 그제가 1시간을 더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테일러의 건강은 산술도리 없이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호흡 보조 수단으로 기관 절개소를 받아야 했다. 그때 그녀를 구한 약은 바로 메티실린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메티실린은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되었다. 메티실린은 초창기 반합성 항생제 중의 하나였다. 이는 천연 항생물질, 이 경우에는 페니실린을 실험실에서 변형해 만든 물질로 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요소를 겸비한 물질이라는 뜻이다. 메티실린은 최초의 반합성 항생제는 아니었지만 1959년에 영국 비첨제약에서 나온 상품 가운데 단연코 가장 성공적이었다. 메티실린은 당시 제약회사들이 과학적인 가능성에 대해 품고 있던 낙관론과 대담한 실험이 나온 산물이었다. 제약회사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회사 소속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면서 자연의 구성요소를 이용해서 갖가지 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비첨제약 과학자들이 보배라고 부른 메티실린은 병원에서 큰 문제가 된 페니실린 내성 포도알균 감염증에 효과가 있었다. 비첨제약의 초기 시험 결과가 워낙 좋아서 그 약은 이례적으로 빨리 출시되었다. 발견에서 유통까지 일이 진행되는데 18개월밖에 안 걸렸다. 요즘 같으면 10년 가까이 걸릴 과정이었다. 1961년 3월 10일자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주 머리 이설을 다룬 배우 엘리자베스 텔러의 포도알균 폐렴 투병기 이면에는 생물학계와 미생물학계의 몇몇 전문가에게만 알려진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 포도알균 폐렴의 잠재적인 환자는 유명한 젊은 여성 단 한 명이 아니다. 수백만의 남성 여성 어린이가 페니실린과 최근 나온 온갖 특효약에 저항하는 치명적인 신종 미생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1970년대 중엽이 되자 신약 파이프라인이 마르기 시작했다. 특효약이 자주 발견되는 시대는 끝났다. 1980년대의 제약회사들은 항생제가 아니라 약에서 기회를 찾았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단 하나 있었다. 바이올이 매우 수익성 높은 어떤 약을 발견한 일은 이탈리아계 독일인 과학자 요한 안드레자크의 업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드레자크는 1930년대에 바이올에서 일하던 중에 클로로킨을 발견했다. 클로로킨.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킨은 인간이 사용하기는 너무나 유독했다. 그래서 그 약은 버려졌다. 10년이 지난 뒤에 과학자들이 다시 클로로킨을 연구하고 철저히 시험한 끝에 그 약이 말라리아 치료에 특효가 있음을 알아냈다. 그 사이에 10년 동안의 무수한 환자가 말라리아로 쓰러졌다. 1940년대에 연합군이 클로로킨을 재도입하면서 클로로킨의 말라리아 치료 효능이 확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구자들은 그 약의 효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62년에 몇몇 과학자는 좀 더 효율적인 클로로킨 합성법을 모색하다가 퀴놀론계 항생제에 해당하는 날리딕스산이란 부산물을 발견했다. 새 화합물은 항균성을 띄었고 1967년에 여러 감염증 치료제로 시판이 되었다. 1930년대에 안데르자크의 발견물에서 유래한 그 약은 효과적이었으나
10년이 더 지난 후에 더 발전된 기술로 개선될 터였다. 1979년에 일본의 교린 제약연구부에서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특허가 승인된 새로운 분자는 불소 원자 하나가 정신부에 붙어 있었으며 노로플록사신으로 명명되었다. 노로플록사신은 메티실린 내성균 감염증에 아주 잘 들었는데 1981년에 머크로 라이선스가 넘어갔다. 머크로. 다른 회사들도 저마다 퀴놀렌계 항생제를 만들려고 애썼고 실제로 여러 킬론계 항생제가 만들어졌으나 노로플록사신만큼 강력한 약은 없었다. 불소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부류의 항생제들이 연달아 출시되었다. 키닌 킬론계에 불소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부류는 플루오로퀴놀론계라고 불렸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날리딕스산보다 효능이 훨씬 좋았다. 고수익기를 엿보던 대형 제약회사들은 플루오로퀼론계 항생제에 또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경쟁사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과학자들도 그 분자를 바탕으로 온갖 조합과 원자단을 시험해보고 있었다. 1983년에 바이오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때까지 개발된 다른 무엇보다도 나은 항생물질을 찾아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발표했다. 세 분자 바이 09867은 여느 플루오로퀴놀연계 항생보다도 10배 가까이 강력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물질이 슈도모나스란 그람 음성 감균류를 죽이는 데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슈도모나스는 보통 물, 흙, 습한 곳에 살며 인체 내에서 여러 감염증을 비롯한 감염증을 일으킨다. 바이 09867을 바탕으로 만든 약은 10% 블록사신이라 명명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란 약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노로블록사신이 나온 지 겨우 1년 만에 출시된 10% 블록사신은 곧 다른 경쟁 상품보다 월등히 많이 팔렸다. 2001년경에 바이엘은 그 약으로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억 달러 넘게 벌어들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 알렉산더 플레밍 경이 경고한 그 교훈은 잊혀졌다. 10%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전에 나왔던 약 중에서 상당의 DNA가 다른 쪽 세균에게 옮아갈 때 일어난다. 세균 접합이 발견되면서 세균학의 지평이 넓어졌다. 이제 세균학에서는 유전 정보가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전해 내려올 뿐 아니라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에게 수평적으로 옮아가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세균의 항생제의 내성을 자손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강수성을 지닌 다른 세균에게도 전달한다는 뜻이었다. 레드버그의 세균 유전학 혁신은 계속되었다. 여러 대학원생 및 공동 연구자와 함께 그는 1950년대 초에 인류의 발견을 통해서 세균이 유전 정보를 교환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밝혀냈다. 이번에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박테리오 파지를 통해서다. 이러한 유전 정보 이동 방법은 형질 도입이라고 명명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1950년에 레드버그를 그는 플라스미드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옮아가는 DNA를 플라스미드라 불렀다. 플라스미드는 핵양체의 일부가 아니며 현재는 핵염색체 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넘어가서 연구가 계속 발전이 되고 후카사 토시오는 또 16살 또 이렇게 일본의 참 잿더미가 되어버린 후카사 가슴 속이라는 누이가 입은 상처도 이렇게 있었는데 국군병원 지하실에서 생산된 페니실린 덕분에 누이가 목숨을 건졌다고 기억한다. 그 이후로 줄곧 후카사와 항생제는 개인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다. 사랑하는 조국 일본이 입은 엄청난 피해를 곰곰이 생각하던 후카사와는 처음에 핵물리학자가 되고자 했다. 왜 그리고 폭탄 한 발로 히로시마의 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대학의 핵물리학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그는 관심 분야에 대해 다시 고민했다. 그 다음으로 관심 분야는 의학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관문에 해당하는 시험을 통과했다. 의대를 마치자마자 그는 와타나베 츠토무란 조용하고 선량한 사람이 돼서 무급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일본 전후에는 감염증이 큰 문제였다. 특히 전쟁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이질이 골칫거리였다. 거듭되는 이질 발병 상태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슬픈 아마이드 내성이었다. 1957년에 일본 과학자들은 이질균이 슬픈 아마이드뿐 아니라 여러 1차 항생제 내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컨대 홍콩에서 살다가 1955년에 귀국한 한 일본인이 이질 증상을 보였는데 일반 항생제 치료를 받고도 차도가 없었다. 약제 내성이 점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담당 의사들은 병원균을 환자들에게서 분리해 배양해 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 세균은 4가지 약의 내성이 있었다. 스트레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클로팜페니콜, 설폰, 아마이드. 1955년 이전에 일본에서는 세균의 4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내성 사례는 이후 몇 년간 늘어났고 1957년과 1958년 사이에는 도쿄에서만도 4배로 증가했다. 레드버그가 세균적 합을 연구하긴 했지만 그 현상을 충분히 잘 아는 과학자는 드물었고, 따라서 내성이 한 세균에게서 다른 세균에게로 옮아간다는 추측하는 과학자는 극히 드물었다. 그 상황은 바뀌었다. 후카사와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정확히 기억한다. 1959년 일본 세균학계 일례 회의가 열렸을 때였다. 기무라 사다오라는 동료 과학자가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다. 사실 참석자 가운데서 상당수는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다. 기무라의 실험은 간단했다. 그는 2가지 세균을 혼합했다. 한 가지는 테트라사이클린, 클로팜페니콜, 스트레토마이신, 설폰아마이드의 내성을 보인 이길균주였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런 양 모두에게 감염소성을 가진 대장균주였다. 기무라는 혼합 배양물을 하룻밤 재워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대장균주는 이질균주와 마찬가지로 그 4가지 약성의 내성을 띄었다. 기무라의 실험전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세균 대부분이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내성을 띠게 되며 그 돌연변이 주가 항생물질의 공격을 이겨내고 돌연변이 형질을 자손에게 불려준다고 생각했다.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도태되고 내성이 있는 세균들은 살아남는다. 결국 내성균주만 남지만 이 과정은 느리며 무작위적이라고 여겨졌다. 하룻밤 사이에 내성이 한 세균종에서 다른 세균종으로 옮아간다는 생각은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 기무라는 일정의 형질 도입, 즉 박테리아 파지를 매개로 진행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다. 가설을 검증하려고 기무라는 또 다른 실험을 수행했다. 그 실험의 목적은 대장균이 이질균의 내성을 얻는 과정의 세균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파지는 관련이 없었다. 좀 더 직접적인 일이 2 세균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기무라는 호기심과 함께 우려심을 느꼈다. 그는 2 세균조 간의 현상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소속대학의 다른 직원들에게 다른 세균들을 받았다. 직원 중에 일부는 약제 내성 대장균을 보유했고 일부는 약제 감수성을 대장균을 보유했다. 기무라는 2 세균주를 혼합했다. 이튿날 결과를 확인해보니 모든 세균주가 내성을 띠었다. 기무라는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기존 정설의 의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후카사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머지 청중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는 2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한 세균주가 다른 세균주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더 걱정스럽게도 세균이 아직 접한 적조차 없는 항생제의 내성을 띌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균은 항생제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 세균은 그 후카사와는 상사인 와타나베 츠토무에게 갔다. 와타나베는 호기심이 생겼다. 먼저 2 과학자는 기무라 실험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에 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다제 내성 이질 균주가 보관되어 있었다. 2 사람은 그곳의 다양한 내성 이질 균주와 자기들의 비내성 대장균주 및 GT-푸스 균주를 혼합했다. 그들이 얻은 결과는 기무라의 실험 결과와 똑같았다. 정말로 내성이 한 세균주에서 다른 세균주로 옮아가고 있었다.
이듬해 와타나베 후카사와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몇 가지 실험에 착수했다. 이는 10여 년 전 레드버그가 보았듯이 세포와 세포의 접합으로 유전자가 옮아가는 현상일까? 답은 명백했다. 원인은 플라스미드였다. 즉 자율적으로 증식하며 한 세균 세포에서 다른 세균 세포로 넘어가기로 하는 DNA 분자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플라스미드를 R 내성 인자라고 일컬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일본어로만 발표되고 대체로 일본에서만 읽히다 보니 서양 독자들에게 곧바로 알려지진 않았다. 그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1960년대에 와타나베는 논문을 몇 번 써서 처음으로 서양 독자들에게 R 인자가 다제 내성을 유발하는 원리를 제시했다. 와타나베 후카사와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연구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제 내성 획득이 오로지 유전이나 무작위 돌연변이에만 의존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내성이 생기기 위한 실제 조건은 기존 정설과 달랐다. 특정 세균의 항생물질과 접촉할 필요조차 없었다. 세균은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 이미 내성이 있는 다른 세균과 접촉만 해도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다윈주의적 진화가 세균의 내성을 얻는 유일한 과정은 아니었다. 실제 과정은 그보다 복잡했다. 병원체와 독한 약의 싸움에서 새로운 전선이 펼쳐진 셈이다. 내성과 실험하는 일은 더 이상 단순히 신약 개발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내성과 맞서려면 생물학의 또 다른 분야인 유전학을 더 깊이 이해해야 했다. 이렇게까지 되어지는군요.